서브 이슈입니다. 한국 부동산 매수의 기회가 온다. 달러 초강세 시대가 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2022년 9월 7일 기준 110을 넘어섰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달러가 강세에 들어선 것은 다른 나라의 통화가 약세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유럽의 유로화가 더 약세입니다. 유로화가 약세인 이유는 유럽의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잠그면서 천연가스 가격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전기요금은 내년에 한 가구당 1,000만 원이 될 전망이다. 예년보다 평균 10배가 뛰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게 된 것이 이번 위기의 원인입니다. 러시아에 있어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70년대 미국 행정부 외교안보 브레인이었던 지비그뉴 브레진스키는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우크라이나를 잃은 러시아는 제국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곡창지대인 동시에 흑해를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힘이 약해지자 동구권의 나라들이 대거 나토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제국은커녕 코앞에 나토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될 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의 푸틴은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은 이토록 위험한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게 되었을까? 2001년 푸틴은 당시 독일 총리였던 슈레더에게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을 건설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노르트 스트림 1입니다.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유럽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가스관만 연결되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받아올 수 있고, 독일은 주변의 나라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통행료를 받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는 무슨 장점이 있을까? 안정적으로 이제 가스를 공급한다는 그런 장점 외에도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가는 기존의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때 우크라이나가 서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근다면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해집니다. 러시아는 전쟁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우회할 수 있는 가스관이 필요했고요. 푸틴은 무려 20년 전에 이런 구성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계획입니다. 그것에 동의한 총리가 바로 독일의 슈레더와 얼마 전 퇴임한 앙겔라 메르켈이죠. 슈레더는 퇴임 직전에 노르트 스트림 1 계획에 합의했고, 앙겔라 메르켈은 노르트 스트림 2를 건설하고 퇴임해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유럽을 위기에 빠뜨린 조연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제재가 원인인데요. 러시아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해 러시아산 원자재에 서유럽이 제재를 가하자 상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 외에도 3연임을 앞둔 시진핑은 2022년 10월 당대회에서 마오쩌둥처럼 영구 집권을 노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는 코로나 방역이 뚫린다면 나라 혼란과 중국 인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로 코로나를 정책을 쓰면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대도시,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전면 봉쇄하면서 전 세계는 물류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원인이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연준은 그동안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등 완화 정책에서 양적 축소와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으로 정책을 바꿉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원자재 가격 폭등과 물류난 등 공급 측 원인입니다. 그러나 연준의 처방은 금리를 올려 소비자의 심리를 죽이는 수요 측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도시 봉쇄를 하자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전망으로 유가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미국의 수요 심리를 잡아야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의 의도가 틀렸다고는 볼 수 없죠. 실제 198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자 연준 전 의장인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물가를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연준은 앞으로도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와중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은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 원자재 등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독립국이라 유럽이 전기료가 10배 올라가는 데 비해 미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계기로 유럽과 아시아 우방국들이 미국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는 러시아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을 연결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번 전쟁을 통해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를 끊고 미국의 LNG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국방비를 올리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던 서유럽이 자발적으로 국방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럽은 미국의 방위산업체 매출을 올려줄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도 좋은 일입니다. 이번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어차피 전쟁을 끝낸다고 해봐야 제재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요.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떨어지며 러시아의 재정이 심각하게 곤란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떠나 전쟁을 지속하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올리는 것이 러시아로선 더 나은 선택입니다. 미국으로서도 러시아가 전쟁을 질질 끌면 그동안 쌓아두었던 무기들을 유럽에 팔아먹을 수 있고, 유럽은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더욱 공고히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은 길고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미국의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 상승 때문에 미국은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싸졌죠. 따라서 물가가 높아 고통을 받는 인플레이션을 높은 달러로 상쇄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은 요즘 마치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여행, 부동산 구입 등으로 하고 있고요. 서비스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미국은 실업이 적고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아 연준이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글로벌 자금들이 서유럽, 신흥국 등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980년대 연준이 기준금리를 20%로 올리자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 디폴트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빠지면 가장 안전한 통화인 달러로 자금들이 옮겨가게 되면서 약한 고리인 신흥국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갚아야 할 부채 원금이 늘어나는 데다 금리까지 올라가면 그 부채를 신흥국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따라서 디폴트에 빠질 염려가 없죠. 돈을 찍어서 주면 되니까요. 게다가 미국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산 상승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에는 더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지만 2020년 발생한 코로나 위기로 다시 제로금리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2008년 이후 약 3조 달러를 풀었고요. 2020년 이후 4조 달러의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어 세계 경기를 활성화시켰죠. 결국은 미국뿐 아니라 신흥국의 주식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뛴 신흥국 자산들이 위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0.8억, 중산층 월급 17.6년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무려 10억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미국 주택 중위가격 4억, 역대급 3월 집값 기록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은 주택 중위가격이 4억 6천만 원이고 한국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즘 판교에서 개발자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연봉은 한국이 미국보다 낮은데 집값은 미국이 훨씬 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으로 간 개발자들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2021년 4월 기사이고 주택 가격 중위 가격이고 한국은 11월 기사이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도 한국 부동산이 미국 부동산에 비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인당 GDP는 2022년 기준 한국은 34,000불이고 미국은 76,000불로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거꾸로 한국이 2배 비쌉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왜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양적 완화 제로금리로 인해 부동산 가격 자체가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2008년 이후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를 지속해도 인플레이션으로 갈 일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인터넷 혁명으로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상품 가격을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생각한 대로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를 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꾸준히 올랐죠. 2008년도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때보다 2022년 이후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2022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좀 더 구조적입니다. 러시아, 중국의 블록과 미국 서유럽의 블록으로 나뉘면서 더 이상 세계 자유무역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은 효율적인 석유 시대에서 비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자체가 비싸집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으로 인한 디플레이션보다는 냉전 시대의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는 높은 금리가 기본이죠. 그래서 부동산에는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영향입니다. 문제는 지난 15년간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로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입니다. 과연 임금이 부동산 대출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15년 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높지 않았습니다. 5억 이하의 아파트가 서울에 수두룩했습니다. 3억을 빌려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금리가 8%까지 올라도 1년 이자가 2,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내면 됩니다. 물론 큰돈이지만 이때 원리금 상환 방식보다는 주로 거치식이 많았습니다. 이자만 내다가 2년 후에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연장시키며 이자만 다시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거의 다 원리금 상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다면 지금은 약 3%의 금리를 적용 받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1년의 이자가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 달 이자는 75만 원 뿐입니다. 그렇지만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야 하니 원리금은 약 2배라고 보면 됩니다. 한 1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2008년 이후에는 8%까지 오른 이자를 감당하는 것 200만 원보다는 지금 원리금 150만 원을 갚아 나가는 게 오히려 부담이 더 적습니다. 그것이 저금리의 착시 현상이고 함정입니다. 이렇게 대출 이자의 부담이 적어지자 2016년서부터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됩니다.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넘을 정도로 말이죠. 금리 오르는데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82.3% 8년 만에 최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의 변동금리 대출은 82.3%가 변동금리입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에서 8%까지 오르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10억 원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5억 원이라고 칩시다.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라면 무려 1년에 4천만 원이 이자입니다. 한 달 이자는 333만 원이죠. 그리고 거치식이 없어졌으니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간다면 2배인 약 666만 원 정도가 한 달 갚아야 될 원리금입니다.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겠죠.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갈까 하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 연 6% 돌파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은 이미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과 같은 2.25%에 불과한데 말이죠. 얼마 전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25bp, 즉 0.2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아주 적게 봐서 올해 말까지 3.5%에서 4%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2% 정도는 더 올릴 것이란 얘기죠. 그것도 올해까지만의 계획이고요. 내년엔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소한 8%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간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중국 러시아 블록과 미국 서유럽 블록으로 나뉘며 신냉전 체제가 펼쳐지면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이후로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간 높은 금리는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금리의 시대가 가고 있는 것이죠. 전면 오션뷰 매물 맞아 6억 급락 송도 집주인들 패닉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인천 송대 32평 아파트가 12억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는 얘기이고요. 강남도 7억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하락 시작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강남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32평 아파트가 27억에서 20억 1천만 원으로 거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빠른 집주인들은 금리가 올라가자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기존의 입장은 강남이 30% 정도 빠지면 많이 빠진 것이라 보았고요. 그래서 사도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가 30억이 20억이 되었다면 많이 떨어져서 사도 된다는 입장이었죠. 제 입장입니다. 이유는 2008년도 음마아파트가 2006년 13억을 찍고 최고점을 찍고 2009년도에 8억 6천만 원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이 망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적극적으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이때는 대출이 많아도 제로금리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거지가 제일 많았던 2012년도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글로벌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이죠. 물론 당시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에 육박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최소 4%대까지 올라갑니다. 신흥국의 기준금리는 5%대에 육박할 것이고요. 거기에 가상금리를 합치면 최소 8%대까지 갈 것입니다. 그런데다 현재 부동산의 가격은 당시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금리마저 높은데 갚아야 할 액수는 더 늘었고 이자만이 아니라 원리금까지 갚아야 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금리가 더 오른다는 가정하에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50% 정도는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금리가 더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부동산의 위기는 1, 2년 안에 크게 올 것이고요. 위기가 온다면 최소한 8년간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그때 현금 또는 달러를 들고 있다면 부동산을 싸게 살 기회가 될 것입니다.